네, 안녕하세요.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근무하는 구자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빈뇨의학과에 근무하는 김경환입니다. 예,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창립 80주년으로 이제 비욘디랑 이렇게 협업으로 우리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방광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더우신데, 어, 저녁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방광암에 대해서 좀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그래서 어디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방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비욘디 이렇게 보면 우리 일석이조, 우리 흔히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당 쓸고 동전 줍기, 네. 그리고 도랑 치고 가재 잡기, 이렇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 드릴 내용은 저희 방광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순서는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방광암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단, 그리고 이제 방광암은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치료 파트 1까지를 제가 하고, 그 아래 어떻게 보면 이제 방광암의 꽃인데, 이런 치료 파트 2, 그리고 치료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대학병원의 김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암이란 무엇일까요? 방광암이란 말 그대로 방광 점막에 생기는 암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신장이고, 신장에 이렇게 나팔째 생긴 신우입니다. 신우고,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신우에 모여서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모입니다.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유테러스가 있으니까 여자고요. 이 사진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녀 동일하게 이렇게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 나팔 같은 신우라고 부르는데 요로 오줌이 모여서 이렇게 요관을 타고 내려와 방광에 모이게 됩니다. 요 기간이 신우부터 요관 방광까지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자기를 이렇게 펼쳐놨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요로 상피 세포라 합니다. 그래서 요로 상피 세포에 생기는 암을 요로 상피 세포암이라 부르고, 요로 상피 암의 90%는 방광암, 그리고 10%는 요 신우나 요관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로 상피 암을 요 방광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 그 생선 보이죠, 생선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명태인데, 이 명태가 우리가 갓 잡았을 때는 생태라 부르고, 얼리면 동태라 부르고, 말리면 북어라 부릅니다. 같은 생선이지만 마찬가지로 요 같은 요로 산피암이지만 요 암이 신우에 생기면 신우암, 요관에 생기면 요관암, 방광에 생기면 방광암이라 부르고, 그 중에서 한 90%는 방광에 생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신우암이 생긴 사진이고요. 요게 요관에 생긴 요관암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방광에 생긴 방광암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방광암은 흔한 암인가? 보시면 그 중앙암진흥본부에서는 매년 이렇게 암의 발생률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써 있지만 요게 가장 최근에 그 작년 12월에 나온 발표고요. 보시면 남성에서는 이런 방광암은 8위, 그리고 남녀 전체에서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절대로 흔하지는 않은 암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방광암의 남녀 발생률을 보시면 20년 동안 봤을 때 2002년에 비해서 2022년 보시면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방광암은 그 남녀 합해서 10대 들고 이 발생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방광암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골드 스탠다드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고요.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광 내시경은 이렇게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뉴지 타입, 단단한 세고, 하나는 플레버서블 타입이라 해서 이렇게 그 물렁물렁한 그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 내시경, 그다음에 뭐 대장 내시경 어떻게 하죠? 위 내시경은 내시경을 입으로 집어넣죠. 대장 내시경은 내시경을 항문으로 집어넣죠. 마찬가지로 방광 내시경은 우리 요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처럼 요건 좀 많이 아프게 생겼죠. 세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요런 아픈 것보다 요런 플레서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통증을 좀 줄여주면서 내시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진단은 CT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 CT에서 방광암이 보이는 사진이고 여기 MRI에서 방광암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광암의 진단은 방광 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검사이고 요 CT나 MRI는 진단보다는 몇 기인지 스테이지를 알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치료. 제가 맡은 부분은 파트 1입니다. 방광암을 처음 진단하면 75% 정도는 노머슬 인베이시브 블러드 캔서. 다시 말하면 근육을 침투하지 않은 암을 말합니다. 그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근육을 침투하지 않은 암이죠. 우리가 신장암에서는 암의 크기로 몇 기 정하지만 방광암에서는 이 암의 뿌리가 어디까지 갔나로 몇 기 병기를 매깁니다. 즉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암을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비근육 그 방광암이라 부르고 방광암을 진단했을 때 3분의 2 정도는 바로 이 비근육성 방광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서의 치료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제 TURBT 트랜스 유레스럴 리세션 블레드 투머 해서 경요도적 방광 종양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트랜스 경유한다는 거죠. 어디를 유레스라 요도를 리세션 자른다. 뭘 잘라? 방광암을 자른다. 그래서 이렇게 요도로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내시경은 앞서 내시경은 틀립니다. 앞에 이렇게 누프가 달려 있어서 여기 전기가 흘러서 방광암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어떻게 수술을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환자 사진이고요. 한 4분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들어간 입구고요. 이게 베르면 뒷면에서 여기 구멍이 우리 정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요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방광 입구고요. 방광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광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방광암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요게 이제 라이트 오리피스라는 거는 우측 요관 입구인데 아까 좀 큰 거고요. 요건 방광암 하나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요 포스털 쪽에 하나가 있었고 왼쪽 라테랄 쪽에 그 암이 하나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암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좀 큰 암이 보이죠. 요게 이제 방광암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보인 그 앞부분의 한 개랑 요 부분의 한 개랑 두 개가 있는 분이고요. 이게 왼쪽에 이렇게 암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요광구 입구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 암 수술을 하다가 요광구 입구를 우리가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이제 암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둘러보고 이제 그 내시경 누프로 꺼내서 암을 절제합니다. 그 누프는 우리가 이렇게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살을 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까 이 요광구 입구를 확인했고, 요거 이제 이 방광의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합니다. 요게 이제 왼쪽 입구고요. 다행히 입구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술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누프고 여기에 전기가 흘러서 요 암을 이렇게 짜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커팅 하는 거고요. 여기 커팅을 하다 보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안 잘라집니다. 보통 이제 커팅을 하면 그냥 딱딱 마치 칼로 자르는 것처럼 띄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분처럼 이렇게 커팅을 해도 마치 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약간 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스티키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스티키한 분들이 되게 보면은 이제 악성도가 높은 하이그레이드 약간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암이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측을 한 것을 경험으로 이후에 치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그 한 컷씩 한 컷씩 그 방광암을 자르고 있고, 이게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잘랐죠. 이제 이 정도 남았고, 그래서 이제 마저 이걸 다 자르게 됩니다. 자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이 큰 경우는 혈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암이 굉장히 큰 경우는 이 피가 나기 때문에 이 화면이 빨개져가지고 수술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베조카서의 엠보라 해서 그 혈관을 좀 잡고 그 출혈을 덜 나게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거의 다 이제 암을 제거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혈관이고, 이렇게 해서 암을 제거를 했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더 넓게 좀 수술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보고 요 왼쪽을 조금 더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 절제를 좀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좀 피가 좀 나죠. 보면 이렇게 좀 피가 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혈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요 수술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다른 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지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까지는 그 커팅 암을 자르는 거였고 방광을 파는 거였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지혈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혈을 하고 이제 보면 여기 아까 이제 우리 자른 요 암 조각들이 있죠. 그래서 요 암 조각들을 이렇게 꺼내면 수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TURBT를 보셨고요. 이렇게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추가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광내 약물 주입법이라 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 흔히 머리 빠지고 주사만 생각하는데 항암 치료는 암에 대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방광암만 있는 약물 치료, 항암 치료가 있는데 바로 이 그 방광내 약물 주입법입니다.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을 한 후에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를 고릅니다. 즉 1기에서 악성도가 높게 나오거나 암이 4개 이상이거나 암의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런 CIS가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이리스크라 부르고요. 이런 경우는 즉 방광암은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암인데 보통 30% 재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속하면 한 70%까지 재발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방광내 약물 주입법을 합니다. 즉 하이리스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이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고 이런 방광내 약물 주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BCG, 그러니까 BCG를 방광내에 넣어서 이런 암 재발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약제가 있는데 그 중에 BCG가 효과가 가장 좋고 최근에는 BCG를 하고 재발한 환자에서 이런 겔시타빈이라는 항암제를 넣는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URBT를 하고 나서 그 환자의 암의 상태에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광내 약물 주입법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에서의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광을 다 절제하고 인공 방광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방광암에서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대학병원의 김경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소중한 수술 영상을 이용한 좋은 강의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머슬 인베이시브 블래더 캔서라 해서 보통 근육 침습 방광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치료 후의 관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구자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근육 침습성 방광암의 대부분 거의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진단 시에 근육이 침범된 경우 또는 그 이상의 스테이지 확인되는 경우가 약 25%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비근침륜성 방광암으로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약 15에서 30% 정도의 환자군에서 근육 침습성 방광암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근침륜성 방광암에서 약 반 정도는 결국 전이를 일으키는 전이성 방광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어 데이터라는 그런 역학적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방광암에 대한 소개를 잠깐 알려드리면 방광암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5년 생존율이 약 80% 정도. 그러니까 방광암을 진단받은 100명의 사람 중에서 약 5년 뒤에도 생존하는 사람의 수가 약 80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방광암의 생존율은 병기에 따라서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광 안에만 국한된 경우에서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7.9%. 하지만 방광암이 진행될수록 마지막에 이제 전이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10% 미만으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근육 침순성 방광암에 대한 치료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침윤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술전 항암 치료와 그리고 방광 절제술 및 요로 전환술, 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항암 방사성 병합 요법으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 침윤성 방광암의 치료에서 가장 스탠다드 치료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선 술전 항암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고, 그 술전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은 그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알려진 이제 결과에 따르면은 술전 항암 치료를 받은 군에서 생존율이 5에서 10% 정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전 항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제는 바로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될 것이고, 그 항암제를 이용한 뭐 젬시타빈이나 시스플라틴 병합요법 또는 엠박이라는 그런 레지멤을 이용한 요법 등이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전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적으로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목적은 암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 방광암을 치료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과 정낭,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와 자궁을 함께 절제하는 것이 스탠다드 치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식능이나 또는 성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장기들을 보존하는 술식도 최근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절제술과 더불어서 임파선 절제술을 함께 시행을 하는데, 주로 골반 내에 있는 임파선에 대해서 함께 절제술을 하고, 이렇게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 이유는 임파선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고, 그리고 임파선에 전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방광 절제술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앞으로 소변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라고, 방광을 절제하면 어떻게 소변을 봐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로 전환술이라 해서 크게 두 가지 술식으로 환자분들이 술 후에도 소변 배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회장 도관술이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장의 일부를 잘라내서 회장 도관이라는 작은 소변이 모이는 주머니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피부 쪽에 바로 연결해서 피부를 통해서 소변이 직접적으로 배출이 되고, 배출된 소변이 주머니에 모이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백을 사용을 하는데, 그 요루라고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요루라고 하는데, 그 요루에 소변이 모이도록 이렇게 하는 술식이 있습니다. 보통 뭐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봤을 때 고령이시거나 자기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 또는 동반 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런 술식을 받게 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술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인공방광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정위성 인공방광 대치술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장을 회장 도관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해서 이 절제된 장을 이용해서 방광 모양을 만들어서 몸 안에 심어주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회장 도관술을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젊은 분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이 이 술식을 주로 받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요 실금이나 요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정위성 인공방광 대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뭐 신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 또는 이전에 복부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하는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위성 인공방광 대치술을 시행을 받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외에도 근육 침습성 방광암을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광을 절제하지 않고 삼중 치료 요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광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삼중 치료 요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구자연 교수님께서 그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과 항암 화학 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방광을 보존하면서 근침윤성 방광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통해서 암 조직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항암 화학 요법, 주로 이제 시스플라틴 또는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항암 화학 요법을 진행을 하고,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잔여 암세포를 또 방사선으로 제거하는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이제 화학 요법을 통해서 암세포를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역시나 모든 환자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상적인 적응증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근육을 침범한 단일 종양의 경우, 그리고 상피 내암이라 해서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넓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얕은 층의 그런 상피 내암이 없는 경우, 그리고 종양 크기가 조금 비교적 5cm 미만으로 작은 경우,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양의 완전 제거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수신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골반 방사선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방광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치료의 수능도가 좋은 경우에 저희가 삼중 치료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의 생존율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 근육만 침범이 되어 있는 T2 스테이지다라고 했을 때는 약 5년 생존율이 60에서 70% 정도로 비교적 높게 저희가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 바깥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방광 주변에 있는 전립선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주변 조직까지 침범했던 경우는 약 30에서 50%, 그리고 인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20에서 35%. 그러니까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5년 전체 생존율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항암 방사선 요법 또한 그 적절한 적응증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을 때는 5년 전체 생존율이 50에서 65% 정도로 수술적 치료와 아주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이성 방광암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성 방광암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년 생존율이 약 10% 미만으로 아주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전이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전신항암요법이 되겠습니다. 전신항암요법에서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치료 방법은 바로 백금 기반의 항암화학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백금 기반의 항암화학요법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치료 방법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1970년대부터 저희가 사용을 했던 치료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법 레지멘은 앞서 말씀드렸던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요법, 그리고 줄여서 엠박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시스플라틴 기반의 또 다른 항암 요법,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요법이 약 수십 년간 최근까지도 사용을 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2018년부터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흔히 저희들이 이제 몸 체내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약제들인 뭐 펜브롤리주맙이나 또는 아테졸리주맙, 아벨루맙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맙으로 끝나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면역 항암제의 종류이고,
2018년부터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 나라에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하나 허가받은 것이 있는데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굉장히 생소한 약제를 저희가 현재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금 약간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한다면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항암치료요법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백금 기반의 항암화학요법 이후에 면역항암제 유지요법으로 함께 치료하는 방법과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제와 그리고 면역항암제 병합요법 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뉜다고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항체 약물 접합제와 면역항암제 병합요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급여가 되지 않기 급여로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치료 비용이 높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치료 방법의 기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백금 기반 항암화합요법 이후에 면역항암제 유지요법 같은 경우에는 백금 기반 항암화합요법이 암세포의 유전체 합성 및 세포 분열 억제를 통해서 먼저 암세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면역항암제의 유지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사멸을 추가적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기전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 요법의 부작용은 특히나 이제 오심이나 구토, 신장 독성 또는 골수 억제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런 부작용들은 보통 백금 기반의 항암화합요법의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폐렴, 대장염이나 간염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환자분들은 뭐 설사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자주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제와 면역항암제 병합요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방광암 세포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 렉틴4라는 이런 단백질의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서 세포 독성 약물을 암세포 내로 전달함으로써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화합요법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폭탄에 비유를 한다면 그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융탄 폭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그 항체 약물 접합제 같은 경우에는 유도 미사일 같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 좀 더 특이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독성 물질을 암세포 내로 전달을 해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면역항암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두 약물 간의 어떤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특징적으로 이제 항체 약물 복합제의 그런 부작용이 뭐 고혈당이라든지 피부 발진, 피로나 말초신경병증 그리고 설사, 탈모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조금 위험한 부작용을 할 수 있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흔하게 보통 환자분들께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는 피부 발진이나 피부 가려움증 같은 것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처럼 좀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기에 저희가 발견하기 위해서 뭐 물집이 잡힌다든지 물집이 커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이제 병원으로 오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항암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작용과 동일하게 뭐 대장염 같은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그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을 통해서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전이성 방광암 환자분들께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1년 반 정도의 생존이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나온 새로운 치료법들에 의해서 약 30개월 가량의 생존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더 희망 섞인 메시지를 환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제 뭐 근육 침습성 방광암이나 또는 비근육 침습성 방광암 어떤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 후 관리를 공통적으로 저희가 지켜주신다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근면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질병의 경과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습관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연입니다. 금연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그 방광암 치료 후의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금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정해진 진료나 검사 일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방광암은 앞서 그 구자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이 굉장히 잦은 암이고 또 재발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와서 이제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뭐 방광 내시경이라든지 소변 검사, 요세포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자주 시행을 해서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질병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충분한 섭취,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올바른 배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방광절제술 이후에 요로 전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요로 감염 등이 잘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올바른 배뇨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분한 영양 섭취나 적절한 운동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치료 후 관리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들이 비근육 침습성 방광암과 그리고 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와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요 강의 하는 동안 질문들이 좀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보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저희는 방광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광염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일단 그 제일 먼저 질문 주신 분이 그 작은 아빠님 전립선 MRI를 찍으면 방광암 여부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는 MRI를 찍거든요. 그 이유는 각 영상마다 보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CT에서는 전립선 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 전립선 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립선 암을 보기 위해서 MRI를 찍으면 방광암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MRI로 방광암을 진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1기인지 2기인지를 진단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찍을 때 소변을 좀 참아서 방광을 이렇게 빠방하게 해서 찍으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소변을 보고 MRI를 찍으면 요 방광은 하나의 공이에요, 공. 그래서 소변을 봐버리면 방광이 이렇게 짜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MRI를 찍을 때 소변을 좀 참아서 방광을 충분히 팽창시켜서 찍으면 당연히 방광암의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MRI에서는 아주 작은 방광암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방광 내시경을 해서 정말 그게 암인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라는
청자께서 주신 질문이고, 과민성 방광암을 15년 알아온 사람입니다. 베타미가 서방종 등 증상 완화 약은 몇 년째 먹고 있지만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안 먹으면 원상 복구입니다. 약을 길게 처방해 주는 곳이 없어 병원비와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아 치료법을 알고 싶습니다. 3차 병원을 가도 약을 길게 처방해 주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방광암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약물 치료를 굉장히 오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민성 방광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시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 외에도 뭐 방광 안에 보톡스 주사 등을 통해 가지고 과민성 방광을 조절하는 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 병원 또는 대학병원급의 진료 기관을 찾아가셔 가지고 과민성 방광이 약을 먹어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맞는 그 보톡스 주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셔 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저희 방광암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민성 방광 증상,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잔뇨감이라든지 아니면 빈뇨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과민성 방광이 아닌 방광암으로 진단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계속 과민성 방광이라고 생각하시고 약만 계속 드시다가 치료 방법을 좀, 치료 시기를 좀 더 놓치고 오시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셔도 6개월 정도 지나서도 큰 호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방광 내시경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방광 안에 종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이제 밍스님이고, 뭐 암 조직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암 조직 절제가 확실됐는지는 어떤 검사를 알 수가 있나요? 이건 검사를 알 수 있는 검사는 없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술을 해서 그 암 조직을 다 절제하면 뭘 해요?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 보면 그 암의 침륜이, 그 조직이 어디까지 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암의 뿌리가 점막까지만 있는지 근육까지 갔는지 중요한데, 그 조직 검사를 보면 그 조직이 근육까지 그 조직을 띄어냈는지 아니면 근육은 보이지 않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조직이 확실히 됐는지는, 수술이 잘 됐는지는 조직 검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린 TURBT,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시경적 방광 종양 절제술을 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는 우리가 한 8주 정도 전후로 세컨드라에서 한 번 수술 더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방광량 약물 주입법 하기 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수술을 해서 한 번 더 파내는데, 그런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도 한 번 더 파내지만 1차 수술에서 근육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렇게 한 번 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면 절제가 확실히 됐는지는 조직 검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질문은 최희숙님께서 주셨는데요. 38세 여성분이시고 방광 내시경 후에 모누롤산이라는 거 처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준 처방 전에는 저녁 식사 후로, 약국에서는 지침 전 소변 보고 먹으라 하는데 방광 내시경 후 염증 생길까봐 먹는 거면 언제 먹는 게 맞는 걸까요? 보통 단순히 방광 내시경을 보신 경우라면 굳이 저희들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생제를 또 처방을 받으신 경우라면 저희가 봤을 때 보통 저희 취침 전 소변을 보고 드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처방 받으신 약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볼까요? 노을길 산책님이고 55세 남자분인데 잔뇨감과 빈뇨가 반복되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증상 완화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전립선염 관계된 거라면 배뇨 검사 외에 어떤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를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의 위치가 이렇게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변이 전립선 길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소변 검사로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소변 검사 말고 우리가 전립선 마사지라 해서 이렇게 전립선 이렇게 눌러서 전립선 액을 짜내는 마사지가 있어요. 그 마사지를 하고 소변 검사를 받으면 만약에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면 같이 소변이 묻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전립선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립선염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만성에서 생활 습관에서 보통 전립선염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부관계를 안 하려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전립선염이 있다 하면 부부관계를 좀 하시는 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부관계를 하면 이런 정액의 한 70% 이상이 전립선 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는 액을 빼줘야 또 새로 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에서는 일단 이런 정상적인 성생활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소변을 참는 게 좀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생활을 하시면서 검사 방법은 이런 전립선 마사지 후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도 유익성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성 전립선 관리할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증이 있다고 이런 부부관계를 등한시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런 부부관계를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 안 좋은 물이 나가야 새로운 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는 전립선 액이 빠져줘야 새로운 전립선 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부관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이렇게 참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물을 좀 이렇게 자주 먹어서 좀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이펙트를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또 많이 드시라 하면 정말 많이 드시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가 좋습니다. 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그 나트륨이 떨어져서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더 먹어도 되지만 보통 하루에 물은 한 1.5리터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닉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항암제가 있던데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 항암제는 보통 예전부터 쓰던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약제이고, 그 약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유지하는 요법이 최근에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항체 약물 복합제와 면역 항암제 병합 요법이 있는데 그것도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두 가지 요법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를 하는데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경제적인 비용을 충분히 지원이 된다 하시면 급여가 되지 않는 그런 항체 약물 복합제와 면역 항암제 병합 요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만약 그게 아니시라 하면 예전부터 써왔던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플러스 면역 항암제 유지 요법, 요 요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또 권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플라틴 기반의 항암제를 쓰는데도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환자분의 신장 기능입니다. 환자분이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스플라틴 기반의 약제를 쓸 수가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60 미만이다라고 하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보다는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는
시스플라틴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장 독성을 조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후에도 만약 반응이 좋다고 하면 역시나 면역 항암제를 유지요법으로 해서 계속 치료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 사항이 조금 더 그 방광암 환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변경이 된다 하신다면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은 치료의 선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 빠져서 이거 PSA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하면 바로 조직 검사 필요한 건가요? 건강한 찰만 괜찮은 경우도 있나요? 제가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SA 수치가 약간 높다. 보통 그 높다라는 기준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뭐 3점 이상 또는 4점 이상으로 그렇게 들은 경우에는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 보시라고 그렇게 강력히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과 관찰 조직 검사가 정말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받기를 두려워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저희 보고 직접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꺼려질 정도로 굉장히 좀 침습적이고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시술이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 경과 관찰만 하겠다, 조직 검사를 바로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하겠다 하신다면 좀 자주 그 경과 관찰을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셔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4점 이상의 높은 그 전립선 수치를 보이신다 하면 결국은 조직 검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 카스테라님 65세 남편이 방광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 후 재발률이 높다. 추적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광암은 60세 이상에서 또 남성에서 여성보다 한 4배 정도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도 재발률이 높습니다. 보통 30% 재발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리스크 뭐 1기에서 악성도가 높거나 아니면 4개 이상이거나 암의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CIS 동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 재발률은 70% 이상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재발률이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따라서 추적 검사가 다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그 이런 게 없는 그냥 그 노후 그레드의 그냥 그렇게 흔히 말하는 그 착한 암 이런 이제 그런 암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3개월 정도 한 번씩 내시경을 보면서 관찰을 하고 끝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발률이 높은 경우는 그 수술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광내 약물 주의법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3개월에 한 번, 그럼 6개월에 한 번 CT와 내시경을 이렇게 번갈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루틴한 이런 검사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진료 보시는 의료진을 좀 믿고 같이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정해진 날짜에 잊지 말고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비모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신데요. 네, 방광암 예방법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되나요? 예, 저희가 방광암이 생기는 기전을 설명을 드릴 때 방광 안에 저희 뭐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물질을 통해서 들어온 발암 물질들이 몸에 있는 그 신장의 여과 기능을 거쳐 가지고 소변에 담긴 다음에 소변이 방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광 안에 오래 머물면서 방광 점막에 있는 점막 세포들을 암세포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그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그 발암 물질들이 방광 안에 축적되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리고 올바른 배뇨 습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숙님 요거 답변 드리고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님이 그 질문을 2개 주셨는데 하나는 그 남편분이 방광암인데 순환암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악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요랑 키트루다를 맞아도 재발한 경우에 이런 ADC 항체 약물 접합제를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답변 드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수술했을 때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암이라 하더라도 그중에 30% 정도는 암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했을 때 악성도가 낮은 그런 암이라고 해서 그걸로 치료가 끝났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그 병원에서 원하는 정기 검사 날짜에 아마 대부분 방광 내시경을 검사할 텐데요. 그게 아프다고 잘 안 오시거든요. 그래도 꼭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고 왜냐하면 방광암은 빨리만 발견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시경적 수술로 충분히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재발을 했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번째로는 키트루다를 맞아도 재발한 경우인데 키트루다는 이제 면역치료인데요. 보통 이 면역치료는 우리가 이제 1차로 GC를 쓰고 그러니까 전이성 방광암에서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한 경우에 앞서 그 김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1차 약제로 그 gemcitabin이랑 시스파르틴 항암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안 좋아질 경우에 2차로 쓰는 약제입니다. 면역치료제고요. 키트루다를 쓰고 나서도 또 안 좋아지면 그때는 ADC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차로 키트루다를 쓰고 3차로 ADC가 우리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2차 키트루다 맞고 3차로 요 ADC 항체 약물 접촉제를 썼을 때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경우를 봐서 굉장히 기대할 수도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점은 이 약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죠. 가격. 이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3주 맞는데 한 1,100 정도가 드니까 굉장히 좀 고가 약.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요런 효과 좋은 약이 좀 힘들겠지만 요런 좀 급여가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 해서 저희 그 학회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면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은 그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오늘은 비가 왔지만 내일은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항상 우리가 요새 좀 많이 힘든 일이 많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겠지.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이게 뭐 생활이나 이런 암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김경 교수님. 굉장히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께서 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